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코미디언 얘기를 해봤으니까 정치인 얘기로 그럼 한번 넘어가도 좋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네. 다음으로는 그러면 토머스 웨인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토마스 웨인은 저희가 아까 좀 얘기를 많이 하긴 했어요. 네. 네. 이 인물은 어떤 인물로 보셨어요? 토머스 웨인이라고 하는 어떤 기골이 장대한 정말 50대 남자의 아주 정확하게 미국의 기득권 남성을 표상하고 있는. 위풍당당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렇죠. 보면? 당당하죠. 자신감이 넘치죠. 우리나라로 치면 뭐 한 김무성 약간 그 정도의 덩치나 느낌? 이런 네. 느낌도 좀 비슷하고요. 네. 근데 저희가 여발포 첫 번째 이야기를 할 때도 나타낸 것처럼 토드 필립스는 기득권이 갖고 있는 위선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머레이와 토마스 웨인 이 두 사람이 어찌 보면 이 영화 내에서는 가장 기득권의 상징적인 인물이거든요. 네. 근데 머레이 프랭클린은 아서가 느낄 때 네. 서운하고 안 좋은 면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그 본심에 따뜻하고 후배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반전을 그려냈다면 네. 토마스 웨인은 겉모습은 멀쩡한데 그 안에 있는 위선의 이면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아까 그 엽서 사진 같이 네. 뭐 이렇게 괜히 한번 추파를 던져본다든지. 근데 여기서 가장 이 토마스 웨인이라는 사람이 욕을 먹게 되고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게 되는 부분은 어떤 소시민들,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이 네. 어떤 시위를 하는 분들이 그리고 아서 같은 사람들이 네. 자신과 같은 기득권을 질투하고 네. 배아파하기 때문에 일어난 그 과격 분자들처럼 그려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극명하게 세상을 분리해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치인의 논법은 시혜자와 수혜자의 개념이에요. 나는 너네한테 베푼다. 이건 전형적인 어떤 봉건 시대의 내용이거든요. 나는 너네한테 베푼다. 너네는 내가 주는 밥을 얻어먹어라. 감사한 마음으로. 사실 과격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지금 이 토마스 웨인이라는 사람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에게 인간은 동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강자와 약자로 구분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경쟁 관계로 분류되고 살아남은 자와 도태된 자로 네. 분류되고 도태된 자를 내가 밥이나 먹게 해줄게 라는 시선을 토마스 웨인이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 고담시에서. 네.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어떤 공분을 일으키는 건데 전 토마스 웨인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정치인들이 어쩌면 가져야 할 덕목은 이 시선을 파괴해 나가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현대 정치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그런 시선이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한국 정치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치에서 그 예전에 쩌렁쩌렁한, 제가 이름을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네. 어떤 유명한 정치인들을 생각해 보면 네. 이건 마치 양반 상놈의 분리처럼 우리가 느껴요. 네. 네. 근데 점점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근래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찌됐든 우리 사회가 진보하고 그 시민의식이 발전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뭐 대통령이나 뭐 다른 정치인을 이제 네. 더 이상 신성시하지 않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시혜자와 수혜자의 개념, 내가 베푸는 자와 베품을 받는 자의 개념으로 구분하지 않는 게 정치인한테 필요한 부분 아닐까. 그리고 그걸 각성해 나가는 과정. 지금은 오히려 정치인들이 너무 많이 여야 할 것 없이 네. 물론 속마음이 어떻건 네. 차치하더라도 네.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너무 많이 아첨을 하는 게 문제인 건 아닌가요? 너무 아첨을 하는 것 자체가 전 문제라기보다는 네. 그 아첨이 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여야를 막론하고 네. 어떤 분은 사진을 찍으셔야 되고 어떤 정치인은 장애인 봉사활동을 하면서 마치 놀란 듯이 하고 있는 사진을 찍혔던 적도 있고요. 네. 또 다른 당의 정치인은 네. 정말 집은 외국에도 좋은 집을 갖고 계시면서 굳이 신발은 낡은 운동화를 신고 가는 이런 쇼 정치 이런 개념이 사실 이건 진정성의 문제거든요. 네. 아첨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야말로 위선인 거죠. 이 위선을 드러내는 건 토마스 웨인과 비슷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위선이 사라지는 모습을, 그러니까 좀 더 날 것 그대로를 보고 싶은 것 같고 그게 지금 정치인들에게 마치 요새 리얼리티 쇼가 인기를 한 10년째 벌써 끌고 있잖아요. 네. 너네들의 정말 리얼한 모습이 뭐야? 너네가 대단한 도덕성이 아니어도 돼가 아닐까? 우리보다 더 대단한 도덕성을 요구한 부분도 있겠지만 네. 그거 이상으로 오히려 더 드러나야 되는 거는 네. 솔직한 네 모습을 보고 싶어로 점점 가고 있는 것 같고 그 장면으로 미디어는 연출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 연출이 대중을 어디까지 속일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전 그게 점점 민낯을 드러내고 있지 않나. 사실 근데 그 관점에서 보면 토마스 웨인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 실제로 되게 오만한 인물이고 네.
그 오만함을 위선 없이 드러낸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네. 그 솔직함을 드러냈는데 네. 가장 그 근본적인 가치는 시혜자와 수혜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제 시혜자, 수혜자라는 하는 관점은 되게 경제적인, 사회 경제적인 관점인데 네, 네. 저는 이제 고담 시티라고 하는 좀 그 환경의 특성을 봤을 때는 그렇죠. 네. 지금 고담 시티의 되게 가장 큰 문제점은 음. 전 치안 문제라고 봐요. 네. 이 문제는 물론 경제적으로 뭐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밤길이 안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무법지대죠. 그렇다고 했을 때에는 고담 시티의 시장이 되겠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단호하고 범죄자들에 대해서 단호하고 나는 좀 어떤 이 도시의 기틀을 좀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설령 그게 약간 때로는 오만함으로 비친다 하더라도 네. 그런 리더십이 필요했다는 판단이진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리더십은 어느 정도 어필할 수 있었다. 어필할 수 있을 뿐더러 온당한 게 아닐까요라는 말인 거죠. 그 당시에 어떤 맥락을 고려했을 때에는. 그리고 토머스 웨인이 되게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네. 되게 이게 토머스 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는 되게 성공한 기업가였다가 정치인으로 데뷔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이 사람은 나는 지금 고담 시티의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기여를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죠. 일단 네.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코멘트 중에 이제 아서 플렉이 그 은행원들을 죽이잖아요. 네. 근데 이 은행원들이 토머스 웨인의 직원들이었단 말이에요. 네. 자기 회사 직원이 치안에 의해서 그 사람은 어떤 맥락은 모르니까 그 자기 직원들이 더 양아치였던 거긴 한데 그런 맥락은 모를 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상황만 놓고 봐서는 자기 직원이 죽었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되게 분노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거는 그 회사 내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뭔가 우리 사장이 나를 속마음이 어떻든 간에 나를 생각해주네 라는 느낌에서 좀 뭔가 어떤 소속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사실 그리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뭐 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어느 정도 효용성을 갖게 네. 됐던 부분도 있죠. 네. 그리고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지금 영화를 바라보는 시선의 우리마저도 네. 어쩌면 그 관객의 시선과 네.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리더십이 달랐기 때문에 제가 이 간극이 발생할 수 그렇죠. 있다라는 생각은 맞아요. 드는데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굳이 실제 국가를 거론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필리핀 같은 경우에 그 두테르케인가요? 아 맞아요. 뭐 엄청나게 두테르케, 네. 뭐 철권을 휘두르는데 그러면 지금 과연 그 필리핀이 괜찮은 나라인가? 그리고 제대로 치안이 잡혔나? 여전히 청부살인이 많고 여전히 물론 그게 꼭 어떤 철권 정치나 강권 통치의 부당함만을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단서이긴 해요. 네. 그리고 두테르케가 무슨 뭐 그거의 상징적인 인물도 아니고 모든 걸 다 두루 갖춘 건 아니고. 네. 그러면 저는 토마스 웨인이 보여줘야 하는 이 문제의식은 그 영화의 초반의 도입부에서 네. 청소 영역들의 파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 사회가 나뉘어 있는 두 가지 네. 과정이 있잖아요. 온건파가 있고 타협을 해야 한다는 파가 있고 맞습니다. 아니면 그냥 강경 진압을 해야 한다는 네. 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계속해서 딜레마죠. 근데 저는 최소한 정치인이라면 네.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정치를 우리가 살아내면서 느낀 바로는 네. 한국이라는 매우 치안이 잘 돼 있는 나라에서도 마저도 네. 한쪽을 죽이는 정치를 계속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지난 한 10년을 돌아보면서 제가 네. 어떤 정치인을 지금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네. 모두 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근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이 들거든요. 점점. 척결, 소탕 이게 네. 과연 맞는 것인가? 그렇죠. 이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저는 지금 그 토마스 웨인 같은 정치인의 모습은 자 여러분 이거 낡은 정치예요라고 보여주는 것 같았다는 거죠. 그걸 어떤 분리해 나가는 거, 분열을 조장해 나가는 거. 그렇죠. 분명히 이 영화가 그런 식의 뭔가 혐오의 정치, 분열의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지금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도 그런 거 아니야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저도 뭐 아직 이 2021년을 사는 사람의 뿌리에서 네. 이야기하다 보니 어쩌면 사실 필요한 시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선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너무 협소한 관점에서의 정치인의 식견을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조커에 대한 발굴 작업도 어느덧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 영화가 사실 개봉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유독 또 되게 엄청난 센세이션이 일었었어요. 사실 이게 경쟁작이라고 할 수 있는 어벤져스 시리즈가 관객 숫자는 훨씬 더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치. 이 조커라고 하는 영화가 만든 이 파장이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뭔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랄까 의미가 좀 있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좀 더 투사해 볼 수 있는 뭔가 메시지들이 있을까요? 최근 한 5년 동안에 네. 우리 사회에서 제일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어떤 수저 논란,
네네. 근데 이 수저 논란이 버금가게 또 음. 이야기됐던 게 갑질 논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거 일맥상통해요. 금수저가 갑질을 한다는 거죠. 결국은.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재벌 그룹 운전사한테 뭐 사이드 미러를 닫아놓고 운전을 시키질 않나. 그걸 열면은 뭐라고 하질 않나. 이거 뭐 자기 목숨 갖다가 지금 장난하는 건데 네네. 이런 갑질 논란이나 수저 논란이 우리 사회에서 계속해서 관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조커는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영화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환경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아서처럼 태어나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사람들의 위기의식. 그렇죠. 토마스 웨인의 아들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브루스 웨인으로 태어났으면은 잘 되는 거고 아서 플렉으로 태어나면 그냥 약자로 살아가는 거. 우리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네. 즉 사회에서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된다는 걸 사람들이 공감할 때 네. 어떤 이 계급이 공고해지는 걸 느꼈을 때 이거는 답이 없는 사회다. 그거를 많은 청년 세대가 공감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파장이 컸던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이 영화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문제점은 문제의식은 무엇이냐 하면 사회의 어떤 보편적 가치 기준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현실을 살아가는 이 소시민들의 삶과 괴리됐을 때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상담원이 말을 해요. 영화 내에서. 네, 상담사가. 네, 상담사가 아서 플렉이나 상담사 같은 사람들에게는 보편적 복리후생이나 혹은 뭐 사람들의 관심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한테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리고 이건 적용된다 해도 굉장히 아주 간단하게 폐지된다라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시혜자적인 관점이죠. 네. 시혜와 수혜의 관점이죠. 그래서 상담센터에 대한 지원 같은 것도 그냥 갑자기 철회되는 맞아요. 거예요. 어느 날 그 갑자기. 사람이 일자리를 잃는 거고요. 네. 더 이상 아서플렉은 그런 약을 처방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토마스 웨인이나 쇼를 즐길 수 있는 사람들,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하는 정의의 현실적 구현이었던 거죠. 이게 이제 괴리되면서 네. 주장했던 것과 실제에서 드러나는 부분이 차이가 나면서 발생하는 모순들이거든요. 네. 이게 결국 사회 갈등의 씨앗이 되는 거죠. 완전한 평등과 복지는 사실 불가능하고 전 그리고 그 세상이 꼭 유토피아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네네. 옛날 어떤 사람들은 그걸 유토피아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과연 유토피아일까? 그렇죠. 그건 뭐 가치 판단이 다 다를 수 있죠. 근데 다만 인간의 이렇게 급이 나뉜다라고 느껴지면 결국은 거기서는 약자들이 훨씬 더 피해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인간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증명됐던 거잖아요. 네. 장황하게 이 얘기를 했는데 선과 악으로 그냥 네. 인간을 어떤 사람은 선해 어떤 사람은 악해라고 구분하는 건 매우 편리해요. 전 토드 필립스 감독이 이 문제를 던졌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해석하면 너무 편하겠지. 근데 정말 이게 맞니?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니? 그래서 선한 자는 그냥 토마스 웨인 같은 사람이 될 거고 그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악한 자이기 때문에 약자가 되는 거니? 과연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 그 토드 필립스가 던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를 그래서 바라보는 시선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많이 봤으면 좋겠다. 인간에 대한 담론을 해석할 수 있는 영화다. 심리적인 영화다. 사회적인 영화다. 많이 봐야 한다. 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 논쟁이 격화돼야 한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 뭐 실제로 공산권 국가에서는 뭐 중국에서는? 중국이나 뭐 이런 데서는 사용 사용 안 금지됐죠. 하잖아요. 네. 사용 금지할 만해요. 그들의 그 정부 입장에서. 네네. 근데 이게 중국뿐이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네. 이런 이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친구들, 네. 물론 가치관이 어디까지 정립돼야 되는지 정립됐다라는 네, 네. 말을 쓸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네. 중고등학생들이 보고 나서 모방범죄의 가능성이나 이 영화가 그리고 15세 관람가죠? 네 그렇죠. 상당히 잔인한 장면들이 굉장히 잔인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런 걸 연상하게 하는 부분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우려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화를 하면 보여주면 사람들이 브레이크 없이 네. 악에 대해서 몰두하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그 입장은 이해돼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영화를 통해서 사회에 주는 의미는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아까 그 톨레랑스인데 네. 그리고 다양한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정말 우리 사회에서 많은 이야기를 낳았고 네. 저는 그게 조커의 순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영화는 가치 판단을 저는 모호하게 가져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커 같은 사람이 탄생할 수 있는 심리도 보여주지만 네. 이 머레이라는 인물이 그래서 중요한데 머레이가 말을 해요. 온갖 불쌍한 척을 너가 하고 있지만 너 그냥 살인자야. 이 얘기를 그냥 분명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흔들리지 않는 전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머레이 이 말이. 네. 머레이는 토마스 웨인과는 또 다른 성격이라고 제가 여기서 인물을 네. 이야기했었고 세상에 이유 없는 사람 없고 불편 없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그러나 그것을 싸우는 방식은 여러 가지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네.
아서는 최악의 방식을 선택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머레이 입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고, 다만 이 영화를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약자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리고 약자라는 개념뿐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나는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정말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조커가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갑질 논란 나쁜 놈, 저 재벌 나쁜 놈, 왜 저렇게 운전하게 했어 라는 나쁜 놈이 아니라 쟤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걸 토마스 웨인을 통해 생각할 수 있고요. 머레이는 어떤 사람일까, 코미디언은 어떤 말을 던져야 할까를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동시에 죄는 미워돼 사람 미워하면 안 된다라는 시선까지도 사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살인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살인자 정말 금수만도 못한 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철학을 던진 영화라는 점에서 저는 우리 사회가 조금은 더 이런 영화들에 대해서 좀 관대하게 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방범죄의 우려는 저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부분은 이 영화를 통해서 너무 과도하게 재단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정리가 좀 안 되네요. 아서 플렉은 어떻게 살았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서 플렉이요? 네. 사실 슬프게도 아서 플렉이 만약에 조커로 맞아요. 변신하지 않았다면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았을 확률이 되게 높아 보이거든요. 적어도 이 영화 안에서 그쵸. 펼쳐진 네. 세계관에 따르면. 그렇죠. 사실 어쩌면 출구가 없었기 때문에 출구가 없는 길로 이 사람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지금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과정이 우리 사회가 아니라는 보장은 없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아서를 만들어낸 건, 적어도 이 영화가 택하고 있는 관점은 아서 플렉을 조커로 만든 건 우리들이야 라는 관점인 것 같다는 거죠. 약간 반성적 관점. 그랬다고 했을 때는 해결책도 당연히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제가 최근에 읽은 좀 소설책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가 중에 테드 창이라는 작가가, 이분이 정말 SF 소설 분야에서 어마어마한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막 작품도 몇 년에 한 번씩 내는데 작년에 작품을 냈어요. 근데 제목이 되게 재밌습니다. 2059년에도 부유층 자녀들이 여전히 유리한 이유 라는 작품인데, 제가 되게 짧은 작품인데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2059년인데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인지 강화 요법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태아 단계에서부터 태어날 아이가 공부를 잘하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능이 뛰어나게. 네. 그래서 논란 속에서 이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돈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도입하면 안 된다, 이건 빈부 격차를, 학력 격차를 더 심화시킬 거다라고 하는 그 논란 속에서도 근데 이게 결국 도입이 됩니다. 근데 어떤 한 자선 단체가 저소득층의 부부들도 이거를 할 수 있도록 돈을 걷어가지고 500쌍의 부부들한테 이거를 베풀어요. 그래서 진짜 페니 플렉 같은 그 임산부들한테 이 아서 플렉한테 이거 인지 강화 요법을 주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저소득층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두뇌 기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한 20년, 3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요. 이 소설의 문제의식은 자, 그런 500쌍의 실험이 일종의 실험이 진행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500명의 아이들의 이 생활 수준이 전혀 나아진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500명마저도? 500명마저도. 그래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퍼포먼스가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걸 지적하면서 이 소설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 소설의 문제의식은 한 사람의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요건은 단순히 지능을 비롯한 어떤 그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만 비롯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개체 변수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더더욱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그 명분과는 달리, 이거 마이클 샌델도 맨날 하는 얘기가, 미국은 유럽보다도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능력에 따라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유럽보다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테드 창의 소설은 그 사람 자체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타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가 비록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그래도 너는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 관용의 시선이 열려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자라날 수 있다는 거지, 단순히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성숙한 시민사회의 척도일 수도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조커의 내용도 저는 이제 마침 이거를 준비할 때 이 작품을 읽어서 되게 겹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 조커 문제를 해결하려면 조커한테 우리가 이거를 각성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적어도 이 영화에서의 정말 이 운수 나쁜 하루둘의 점철을 겪고 있는 이 사람한테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하기에는 되게 겸연쩍어요. 결국에는 주변이 바뀌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적어도 토드 필리스 감독의 메시지는 거기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좋은 정리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예를 들어 뭐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애들이랑 놀지 마라고 하는 그죠. 학부형의 모습 같은.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저렇게 되지 않으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렇죠. 이런 거. 네. 그런 것들이 없어질 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런 분들도 또 행복할 수 있는 도록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맞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저는 그냥 저런 분들이라는 표현이 없어지는 게 맞지 그쵸. 않나라는 생각을 맞아요.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또 PC적인 관점을 또 갖고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점도가 다 다를 수 있는데요. 맞아요. 인간의 탈을 벗어던지지 않는 음. 행위 내에서의 관용성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토드 필립스 감독이 결국에는 이 영화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생물학적으로는 몰라도 사회학적으로는 조커가 배트맨이 배다른 형제가 맞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우리 시대가 이 선악의 구도가 뒤틀려 있는 이 상황에서 좀 할 수 있는 얘기를 토드 필립스 감독이 좀 했던 것 같고 사실은 이 그 우리가 왜 마블과 DC의 그 대결 구도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수어사이드 스쿼드라는 영화도 악당들의 연합을 다룬 것처럼 이 DC 유니버스가 요 라인을 좀 채택을 하고 있어요. 선악의 그 구분이 좀 불분명한. 오. 그러니까 마블에 대한 좀 차별화 지점일 수가 있는 게 마블은 여전히 선악 구도에서 선의 위치를 택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그 선의 스펙트럼이 다양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벤져스끼리 싸우는 시빌 워라는 영화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건데 선에도 다양한 그 논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선은 선인 거죠. 반면에 DC는 좀 더 선을 넘어가서 선악구도 자체에 대한 도발을 하고 바로 이 경계 지점에서 조커라고 하는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가 어마어마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모선악설이네요. 일종의 그럴 수도 있는 내용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음 영화를 또 다크나이트로 선정하고 싶은 또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